네, 5장 작전 타임 두 번째 세트 돌격 종목 맞수 시간입니다. 오늘도 재미있는 주제들 많이 담았으니까 끝까지 본방사수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우리 시장 연 저점 딛고 반등 시작. 반등 시 매도할까 아니면 저점 매수를 해볼까라는 주제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반등다운 반등이 좀 나왔습니다. 코스피는 8거래일 만에, 코스닥도 닷새 만에 반가운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그간 시장을 짓누르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서 이제는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상황에서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OX를 해볼까요? 아니 뭐 굳이 할 건 없을 것 같고요. 네. 도대체 누가 시킨 거예요? 이거 OX 하라고. 피디님이요. 네? 피디님이요. 아니 이게 반등시 매도가 있고 네. 저점시 매수고 저점 매수 있고 반등시 매도예요. 네. 이게 다 그게 그거예요. 이리 보면 이게 맞고 네. 저리 보면 저리 맞고. 그럼- 이거 OX 시킨 PD 잘못이네. 그럼 오늘 정재훈 전문가님 먼저 말씀 들어볼게요. 이게 어찌됐든 간에 예상을 했던 부분들은 FOMC 이후에 반등 일부 좀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전에 보게 되면 한국 시장 자체적으로 보면 싸게 평가받을 자리대까지는 왔어요. 그러면 오히려 반등을 기다려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라면 뭐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가가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물려 있는 상태에서 지금 손실을 축소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있을 거고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저가 매수, 저점 매수 같은 경우는 현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렇죠. 반등 시 매도를 해야 되는 부분들은 보유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정고점 자리대에서 매수를 해놓고 물려 있는 상황인데 이게 V자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 반등 시 매도가 맞아요. 근데 질문은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좀 볼 그렇죠. 수가 있는 거고 어찌됐든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건데 혹여라도 과거에 이제 V자 반등 시장이 급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지수가 V자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지금 상황 자체가 V자 반등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냥 가장 제일 간단하게 보게 된다라면 기술적인 흐름들로 놓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장 편안하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21선을 좀 기준으로 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21선의 저항 자리대가 부딪힐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대에서는 일부라도 분할로 좀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수로만 보게 된다라면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직전 고점 자리대가 2685포인트 자리대예요. 네. 그리고 나서 2436포인트대까지 밀렸다가 반등이 나온 케이스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적어도 절반 정도의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절반 정도의 되돌림 자리대가 2560포인트대거든요. 그럼 그 위로 올라가게 되면 직전 전저점 자리대예요. 그럼 그 자리대에서부터는 추격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어디에서 일부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할까, 그 부분들을 생각을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길게 본다라고 한다라면 지금은 그냥 보유를 해 나가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장이 변동성이 생기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지수가 2400대까지 빠졌는데 지금까지 힘들게 보유를 했어요. 네. 반등이 나와서 나는 손실을 조금 줄이고서 매도를 할 거야 라고 했다면 진작에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나름대로의 목표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즉 그 목표라고 하게 되면 본전이겠죠. 그렇죠. 지금 상에서는 본전을 생각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조금 더 매도를 해놓고 밀려 내려왔을 때 다시 재매수를 해서 주식에 대한 수량을 늘리는 게, 투자 잘하면 주식에 대한 수량을 늘리는 전략을 취하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해서 밀렸다라면 네. 반등 났을 때 매도를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일단 단타로 들어가는데 물렸어. 그럼 반등 나왔을 때 매도하는 게 맞아요. 근데 주식으로 중장기 투자를 해 나가고 있어요. 중장기 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데 시장이 막 빠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매도를 못해서 물려있는 케이스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반등이 내가 이 주식을 정말 확신이 있고 투자를 할 거다라고 한다라면
반등이 나왔을 때 어느 정도 매도를 해요. 예를 들어서 10,000원까지 빠졌어요. 20,000원짜리 있는 주식이 20,000원에 매수했는데 반토막. 10,000원에 빠졌다가 다시 한 13,000원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네네네. 그러면 그 13,000원짜리 대해서 전량 파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1,000주를 갖고 있다면 뭐 200주를 팔던 300주를 팔던 파는 거예요. 그러면 700주가 남게 되겠죠. 근데 그렇죠. 주가가 조정을 받아서 다시 뭐 12,000원, 11,500원 이렇게 빠져요. 그러면 그 300주 매도했던 금액을 다시 그 가격대에 매수를 하게 되면 주식 수량이 늘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전략을 해서 주식 수량을 오히려 늘려나가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이 조금 더 좋겠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김선현 위원님의 네. 의견도 들어볼게요. 이게 그 반등 시를 매도하냐 네. 아니면 뭐 저점 매수 뭐 기회로 봐야 되냐 이런 뭐 질문인 것 같은데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우선 지금부터 해서 어떻게 이제 금리가 바뀌게 될 것이냐. 거의 지금 보시자면은 국내 금통위 같은 경우는 다음 달에 있고요. 연준 같은 경우는 다음 달 진행하고 다음 달 말쯤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어찌됐던 우리나라가 금리를 다음 달에 올리게 될 포인트 맞춰서 제가 계속 그간 말씀드렸던 지금도 오늘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 이 금리 역전에 대한 부분이 좀 많아요. 그래서 단기간으로는 어쨌든 시장이 좀 안정이 돼서 너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곤 있어서 반등이 좀 오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미국 현재 금리 1.75가 됐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3% 이상까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에도 자이언트냐 어쨌든 빅이냐 1% 이상은 두 번 거쳐서 올릴 거예요. 무조건 올릴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또 충격이 나올 거라는 거예요. 단기 충격 자체가. 그러니까 우선 지금 금리를 딱 올리고 나서 한 달 정도 기간이 있으니까 7월 말에 다시 FOMC가 있으니까 그 정도 기간 동안 인플레가 조금 잡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할 건데 중요한 점은 잡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플레의 가장 중요한 점은 유가에 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유가라는 게 여러분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이 사우디 가가지고 7월에 가가지고 뭐 조금 어떻게 공급을 늘리고 하려고 한다고는 하지만 쉽게 잡히진 않거든요. 지금 유가가 오른다고 해서 기름값은 바로 올리지 떨어진다고 해서 휘발유 값이 바로 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2주, 3주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우리가 미처 소비자들이 와닿는 시간이 걸려요. 그게 맥스 한 달까지 가요. 그게 물가 지표로 나타나는 기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러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유가 상황을 다 따져봤을 때 우리가 몸소 체험하고 지표상으로 좀 안전하게 지표상으로 인플레가 조금 어떻게 잡힌다는 수치가 그나마 좀 들어오는 구간은 8월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월 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단기적으로 지금 상승 흐름이 나오겠지만 약 조정이 좀 지속될 수도 있어요. 조금 더 빨리 잡힌다면은 6월 말 7월 중순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7월부터는 제가 주식을 좀 차분하게 보시고 썸머에 대한 기대를 좀 갖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우선 반등 시 매도하는 포인트는 맞을 수도 있어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 폭 자체가 아직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크지가 않을 거라 좀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고 오히려 이번에 한 번 더 다음 달 7월 달에 물가지표 등등을 체크해 봤을 때 그래도 전보다는 양호하게 조금 잡히는 듯한 포인트, 멈추거나 아주 살짝 조정이 나와주는 포인트가 나오면 저점 매수 기회로 볼 수는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에 시장이 본격적인 인플레가 가닥을 잡히는 것은 8월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선은 저점 매수 쪽으로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지금은 아니고 최소한 7월 정도는 돼봐야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 체크해봐야 되고 간단하게 그냥 그 주유소 자주 지나가시잖아요. 보시잖아요. 휘발유 값이나 경유값이 조금 주춤하거나 좀 떨어지는지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게 조금 편안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이왕 물린 거 잘못 건드리면서 계속 빠질 바에는 그냥 들고 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현금이 거의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시장에서 손실을 보고라도 현금을 확보해서 좋은 종목을 사고 손실을 좀 만회하고 싶어요. 능력자죠. 그렇게 하고 싶어요. 제일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주식 투자자라면 다 그런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데 저 옆에 있는 게 날아갈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거를 딱 매도를 해서 날아갈 만한 주식을 빡 하고 샀어요. 날아가요. 근데 이게 날아가면 참 좋아요. 좋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낙폭과대로 반등이 쫙 나고 이건 빠지네?
그럼 진짜 멘붕이거든요. 그럴 때가 종종 있어요. 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면 절반을 여기 있는 걸 줄여서 하는 전략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봐요. 근데 문제는 그냥 좋다, 더 갈 거야 라는 것 때문에 확인도 안 하고 매수를 해서 물려 계셨다라면 네. 그분들은 고생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지금도 시젠이라는 기업은 실적이 겁나게 좋아요. 네. 진단키트 관련주. 근데 못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 종목을 고점 자리대에서 물려 있다라면 정말 그건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고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실적이라든가 성장하는 것들을 보고 매수를 했어라고 한다라면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믿고 기다려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그냥 이거 좋다 카더라 혹은 뭐 어디에서 좋다 한다 그래서 매수를 그냥 했다라면 그 부분들을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종목을 쭉 보니까 제 종목을 보면 사실 고점에 물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럴 바에 못 올라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과감하게 포기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어요, 요새. 그러니까 고점이라 하면은 뭐 종목의 거의 최고점 자리들. 그렇죠. 이제 달리는 그래요? 말에 올라탔는데 거기서 멈춘 거죠. 어떤 종목 갖고 계세요? 비밀이에요. 아니, 여기서 한 종목만 얘기를 공개하면 안 말씀해 되니까. 주시면. 일단 공개하면 안 되는데. 네, 공개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성향 자체가 달리는 네. 말에 올라타는 걸 좋아하시면 네, 단타를 쳐야죠. 기본적으로. 그렇죠. 근데 들고 가셨잖아요. 네. 그럼 일단 종목 선택에 대한 부분이 우선 잘못된 거죠. 성향 처음부터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잘못된 네.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이거를 그러니까 아예 그냥 바꿔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바꾸면 뭘 하실 거예요? 바꾸면 다른 종목을 봐야죠. 다른 종목? 네. 어떤 식의 종목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실적이나 이런 테마주 테마주? 빠르게 이제 손실을 복구할 수 있는 쪽으로 개인들이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야 좀 빨리 손실이 복구되지 않을까. 개인들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좋은데 네. 우선은 지금 시장에서 산다면 지금부터 시장을 산다면 항상 그렇지만 시장이 큰 글로벌적인 흐름에서의 하락이 나온다면 반등이 크게 나오고 오히려 대형주들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테마주는 앞으로 한 달 정도 뭐 계속적인 영원히 테마주는 나오겠지만 추천드리지는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 받기 싫으시다면 네. 안정적으로 좀 대형주 쪽 위주로 좀 잡으시는 게 나아요. 지금 시장은 그래요. 그게 오히려 연말까지 조금 흐름을 보기가 좀 편하기 때문에 살펴보셔야 되고 테마주를 보신다면은 제가 강조드리지만 떨어지면 그냥 손절 치셔야 돼요. 무조건 치셔야 과감하게. 돼요. 과감하게 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테마주로 10% 20% 먹을 때 있잖아요. 그때를 또 생각하시고 또 정리하고 다시 대응을 하셔야 되지. 이걸 또 가져간다? 테마주 한번 물려버리면 답이 있나요? 뭐 테마주라고 보기도 애매하지만 무상증자 테마라고 해볼까요? 뭐 노토스 같은 경우도 잘 가다가 최근 4월일째 급락인가요?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뭐 우먼 공구 같은 경우에도 공구원. 공구먼 죄송합니다. 공구먼 같은 경우에도 상승으로 좀 나오다가 오늘 또 이제 갑자기 또 윗골에 달리면서 떨어지는 모습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불안불안하잖아요. 시장 이 흐름들 자체가. 그래서 그렇죠. 테마주들은 딱 이것만 보시면 돼요. 목표하시는 그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누구나. 거기에 도달할 듯 말 듯 하다가 밑으로 떨어지거나 거기서 더 먹으려 하다 항상 물리거든요. 항상 이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 포인트, 그 수준을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생각하시는 거에서 20, 30% 낮추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뭐 더 가서 못 먹는 거 그거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 위에 못 팔아서 그게 내 돈이다. 내 돈이 저기 있었는데 떨어져가지고 내 돈을 잃었다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것만 좀 이겨내시면 이 생각만 극복하시면은 단타하기 편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선 그게 안 되신다면 네. 그게 안 되시니까 오히려 그냥 좀 대형주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니까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된다면 상관은 없습니다.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제 말을 들으시고 다들 약간 쯧쯧쯧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떤 분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바닥에 기는 종목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분은 네. 아마 단기로 몇 프로 오르면 팔고 그런 분은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네. 예상을 하는 거죠. 이제 향후에 어떤 테마가 뜰 거야라는 것들을 미리 자료 수집이나 신문 기사나 인터넷이나 혹은 정책이나 이런 분들 많이 보는 거죠. 단적으로 예를 보면 자
정부 정책으로만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주항공 정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급락 나왔죠. 네. 살 거예요? 네. 급락 나왔는데? 네. 오, 그게 빨리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하나. 건설 주택 경기 부양시킨다 뭐 한다 부동산 공급 늘린다 뭐 한다 네. 해서 아파트를 많이 늘릴 거예요. 그렇겠죠. 그 일자리 창출에 가장 빠른 게 SOC예요. 네. 근데 이 관련돼 있는 종목은 길바닥에 껌딱지 마냥 딱 붙어 있어요. 네. 움직이지도 않아요. 사실 거예요? 그건 좀 고민할 것 같아요. 왜요? 그런 애들이 급등이 나와요. 아. 자, 곡물주들이 이렇게 올라갈 거라고 네. 예상했어요? 아니요. 못했잖아요. 네. 바닥에 있는 것들을 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표라든가 이런 분들 보고, 아, 향후에는 이런 테마가 뜰 수 있을 거야. 성견지명이 있는 거죠. 이런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단기에 승부를 낼 부분들은 아니에요. 일예로 제가 잘 아는 투자자가 있어요. 네. 전문 투자자인데 네.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합니다. 대선이요? 네. 다음 대선 준비를 지금부터 해요. 믿겠어요? 아니요. 못 믿겠죠. 네. 그 부분들의 자료를 다 찾아서 어떤 인맥주는 누가 있고 누가 잠룡이 되고 그런 데이터들을 다 분석을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 준비를 해나가요. 근데 그것도 한 번에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조금씩 모아가는 거죠. 몇 년 시간 동안. 그렇게 해서 큰 시세를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단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그럼 걸리죠. 성향이 맞지가 않잖아요. 안 돼요. 하지 말아야죠. 그럼. 성향에 맞게 해야 되는구나. 네. 그럼 질문 딱 하나만 더 해볼게요. 지금 유튜브 보니까 저희가 뭐 테마주 얘기를 했잖아요. 네. 테마주에 물렸으면 과감하게 손절을 하겠는데 뭐 SK 하이닉스나 네이버 같은 건 어떡하냐고 물어보시는 그거 분이 조금 계세요. 있다가 보면 나오지 않나요? 아니 그냥 간단하게 네. 뭐 네이버는 아니겠지만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이런 거 사시는 분들은 단타 칠 생각이 없으시고 나는 처음에 살 때 그냥 장기로 본다고 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겠죠. 기본 그 개념을 깔고 가는데 이제 밀려버리니까 이제 이거를 또 생각이 바뀌시는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을 우선 드려보고 싶어요. 항상 이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뭐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누가 좀 더 잘 기다릴 수 있느냐에 대한 좀 차이인 거고 사실 네이버랑 하이닉스를 비교하는 것 자체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예. 실적이 이제 흔들림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하이닉스는 굳건하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좀 이런 부분은 잠깐 고민을 해보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급하게는 보지 마시고 대형주 쪽에 특히나 뭐 삼성이나 하이닉스 완전 초대형주로 실적이 정말 꾸준하게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오는 기업들은 어차피 생각하셨던 거 몇 년 보고 가시는 거니까 10년도 보고 사셨다가 이 장 흔들린다고 또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다시 한번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주제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 전해드렸으니까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주제도 지금 바로 체크해보시죠. 네,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기 포트에 담아볼 섹터는 이라는 주제입니다. 연준의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고 자이언트 스텝을 선택을 했죠. 이 파격적인 금리 인상 소식에 인플레가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다음 회의 때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라는 파월 의장의 멘트도 또 주목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요. 한국은행에서도 금리 인상이 점쳐지는 만큼 수혜를 볼 만한 섹터도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정재현 위원님, 네.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보면 금리 인상기 했을 때 사야 될 주식 딱 하게 금융주. 되면 은행주가 대표적이잖아요. 안 올라가는데요? 이럴 은행주? 때 담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일단 급하게 밀리는 모습들이 보이게 되면 연말에 배당을 받기 배당. 위해서 분할로 접근을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금리 인상기라는 그 포커스보다도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을 보고서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속화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 인플레의 주 요인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 시작이 됐다고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촉발된 게 에너지 쪽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에너지 쪽을 큰 축으로 하나를 좀 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번 달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어닝 시즌이 들어가요. 네. 그러면 실적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춰서 이렇게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거든요. 또 하나는 물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전가시킬 수 있는 거. 어디다가요? 제품을 소비자들한테 전가를 시킬 수 있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면 돼요. 그럼 네. 이쪽은 내수예요. 음식료 이쪽. 가장 간단하게 보면. 네. 그리고 만약에 전쟁 에너지 쪽을 보게 되면 정유주가 될 수가 있을 거고 풍력, 태양광, 원자력 이런 쪽에 다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에너지에 대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지금 유럽이나 이런 쪽은 풍력이며 태양광이며 되게 확대를 시키겠다는 얘기들이 맞아요.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만큼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신재생 쪽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신재생의 투자를 많이 늘린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렇게 하나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그래도 실적 기반형의 종목군들을 보고 싶어 라고 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데 실적은 상당히 좀 좋은 거. 제가 오늘 방송국에 차를 타고 오면서 네.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사들한테 전화 통화를 이렇게 하면서 와요. 오, 네. 하면서 오는데 종목명 말씀은 안 드릴 거예요 오늘. IT 쪽에 IT. 이 주식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어요. 부품인가요? 네? 부품이에요? 묻지 마세요. 소부장이에요. 소부장. 소재는 아니에요. 소재 아닙니다. 네. 근데 야 니네 이번에 실적 어때? 어우 바빠 죽겠다고. 좋다고. 오. 그래? 그럼 실적이 작년보다 더 좋을 것 같아? 훨씬 좋을 것 같다고. 오. 그렇지 한마디 했거든요. 그럼 자사주 매입 좀 하라고. 주가는 바닥인데 네. 최고 실적이래요. 뭐 때문에 좋니? 물어보니까 중국 쪽에 수출하는 게 그렇게 많대요. 오. 그래? 니네 무슨 사업 하는데? 그때 태양광 쪽 하잖아. 태양광 쪽에 있어서 많이 나가. 그럼 예를 들어 태양광 쪽 딱 했어요. 네. 패널은 중국이 다 잡고 있어요. 폴리실리콘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이 태양광 패널이나 이런 분들 그 제조를 할 때 필요한 그런 공정이라든가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상당히 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가 되면 더 좋을 거고. 근데 대부분이 이 태양광 쪽 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다 반도체 쪽이 많아요. 반도체. 네. 반도체 쪽의 공정과 태양광 쪽 공정이 좀 비슷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보면 장비사들의 주가 추이력은 겁나게 싸요. 밸류가 되게 싸거든요. 근데 주가는 많이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해 죽겠는 거죠. 순서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이 아니라면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거, 지금 중심에 있는 게 2차 전지라든가 이런 쪽이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소재 쪽은 많이 올라갔어요. LNF라든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가 PNT라든가 이런 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 따라 들어가기 좀 무서워. 짜증나. 근데 이슈 나오는 거 보니까 뭐 LG엔솔이나 삼성 SDI나 뭐 원통형을 만들기 뭐하고 설비 투자를 진행할 거 막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그럼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통형 만드는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상신 EDP라든가 TCC라든가 이런 것들이 밸류가 되게 싸거든요. 네. 그럼 그런 애들이 수혜를 좀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따져보면서 실적주들을 본다든가 아니면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군들을 본다든가 그렇게 좀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 전문가님의 종목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종목을 맞춘다고요? 방금 말씀하신 거 어떤 건지 혹시 네. 한화 관련주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한화요? 계시고 한화 좋아하시잖아요. 아우 저 주주 친화적인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걔는 전문가님 폰 좀 빌려달라고 누군지 보게 핸드폰이요?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도 TV, 계신데 이게 TV에 나오나? 네 나중에 또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김선은 위원님 말씀해 네네. 주세요. 지금 그러니까요. 매수할 만한 섹터가 있을까요? 우선은 금리가 인상한다 하는데 은행주들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맞아요. 앵커님처럼. 근데 이걸 고민하셔야 될 게 금리가 인상할 때도 속도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속도를 천천히 올린다면 은행주들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없어요. 근데 금리를 갑자기 올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대출을 못 갚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금리가 너무 급박하게 올라가니까 부동산 시장으로 연결돼서 타격을 입는다고요. 그럼 부동산 이꼬르 은행이잖아요.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줄어들다 보니 뭐 기관들도 그렇고 외인들도 그렇고 은행주에 대한 부분이 딱 솔직히 부담스럽기는 해요. 저도 오늘 은행주에 대한 고민을 해보다가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은행주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도 과감하게 포기를 했는데 그래도 은행주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살펴보자면 DGB 금융지주나 뭐 BNK 같은 경우가 배당도 많이 주고 되게 은행주 가운데 저평가되어 있기는 해요. 영업이익 비교, 시총이랑 비교해 본다면 저평가되는 종목으로 좀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다? 이 갑자기 돈을 못 갚아서 드랍하시는 분들. 이 옛날에 이 2007년, 8년 리먼 사태가 이런 경우잖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서 은행주들은 조금은 지금은 추이를 봐야 될 것 같고 오히려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섹터는 지금부터는 금리가 아무리 좀 올라간더라도 이 실적에 대한 포인트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대형주 쪽 계속 강조드리는데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18일 날 돌아온다고 합니다. 돌아오게 되면 어떤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어떤 결과에 대한 포인트를. 거기 맞춰가지고 아마 IT 부품주들, 장비주들 흐름이 중소형 기업들이 굉장히 급등하는 포인트가 많이 나올 수도 있고요. 대형주 중심으로 삼성이 좀 한 번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다음 주 시장은 그래도 꽤나 호전적으로 봅니다. 아주 잘 갈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단기 상승에 따라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그런 좀 상황이긴 한데 어찌됐든 금리 인상이 많이 되면 뭐 보험주도 그렇고 뭐 금융주 다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좀 이슈가 되긴 하지만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다음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 그러니까 7월, 8월쯤 돼서 그때 오히려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가 갖고 있는데 그때 끝나고 난 이후가 조금 매수 포지션이 맞지 않을까. 예. 지금은 조금은 어찌됐든 조심해야 될 자리라 너무 급등을 시켜버렸기 때문에 금리를 당분간의 은행주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네.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어떤 거요? 이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이 알아요. 네. 없어 본 적 있어요? 뭐가 없어 봐요? 돈이 없어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솔직히 저는 없어요. 그죠? 저는 먹고 살만 했어요. 아, 그냥. 금수저구나. 아니요. 그냥 근데 진짜 밥만 먹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제가 옛날에는 징그럽게 없었어요. 네. 지금도 없지만. 그러면 없을 때 네. 돈이 필요해요. 네. 그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아니요? 아마 시청자분들 동일하실 건데 보험을 제일 많이 깨요. 아, 그래요? 보험을 가장 먼저 깨요. 그 다음에 적금 깨고. 보험 깨면 돈 주나요?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잖아요. 아. 원금은 받을 수는 없지만 해약 환급금이라고 어느 정도는 있어요. 근데 그 보험을 먼저 깨고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리고 난 다음에 적금을 깨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금리 인상이 되면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되는데 경기가 징그럽게 안 빠져요. 그럼 보험 쪽도 나름대로 메리트가 있겠지만 네. 글쎄요. 저는 침체로 들어가게 된다라면 보험주가 괜찮을까? 좀 그런 한 가지 의문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좀 길게 좀 반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좀 멀리 보셔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좀 배웠어요. 판기하신다면서요? 아니요. 이제 좀 멀리 보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말씀하실 때 계속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금리 인상의 수혜주가 있으면 금리 인상의 피해주도 있잖아요. 그렇겠죠. 많이 맞죠. 빠졌겠죠? 그렇죠. 뭐 성장주나 바이오 쪽이 많이 빠졌어요.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금리 인상 수혜주로 접근을 할 때 저는 반대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반대로. 오, 어떻게 남들이- 생각하세요? 남들이 안 하는 걸 하는 거죠. 어떻게 좋은 생각하세요? 방법인 것 같긴 해요. 네, 성장주들 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이버도 있고 카카오 뭐 큰 것들은 그런 것도 있고 바이오 쪽도 좀 잘만 보면 괜찮은 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많죠. 네, 여기서 뭐 제약바이오 여기서 뭐 말씀해 주신 종목이 몇 개가 있는데 제약바이오 쪽에 괜찮은 종목군들. 그런 쪽으로 지금 네. 접근해도 괜찮을까요? 자, 근데 시기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를 당장에 사고 싶으신 네, 맞아요. 당장에. 네, 자,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아, 지금은 아까 네. 제가 대형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글로벌 경기 자체가 깨지고 올려칠 때는 우선 대형주를 보셔야 되고 대형주를 한 번 드시고 난 이후에 그 다음 상황에 따라서 그 종목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이전에는 금리 뭐 인상 수혜주, 뭐 하락 수혜주 이런 종목들이 많이 이제 거론이 됐지만 요즘에 사실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트렌드 자체가 좀 바뀌었어요. 네, 그게 종목을 막 크게 움직이는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오히려 시장 글로벌 경기 하락 이후에 반등 나오면 실적이 개선이 빠른 종목들이나 좀 그런 포인트로 가야지 맞지. 그리고 환율은 영향을 받지만 금리를 가지고서 그게 주진 않거든요. 그렇게 딱히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예전과는 다르게 외환 보유고 자체도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고 업체들도 대기업들 다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은 참고하셔야 되고 오히려 그냥 현 시장에서는 시장의 흐름에 맞게 대형주 보시는 게 맞고 대형주. 아니면 차라리 테마주로 시원하게 계속 하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다시 그렇죠. 빠르게 돌리시는 걸로. 그렇죠. 네. 대형주는 한번 사시면 최소한 제가 볼 때 연말까지 가야 되거든요. 길게. 그것도 긴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한 종목 한 3, 4년씩 하기도 해요. 네.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 대선주 산다고. 그런 분도 계시다고.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개인적인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그 카카오나 네이버를 많이 빠졌으니까 매수한다고 하잖아요. 어제 질문이 사실 유튜브에 있었어요. 근데 카카오 네이버를. 네, 그게 이제 어제 그 안 좋은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럴 때 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옛날에. 그쵸. 이게 그쵸, 네. 단기인지 아닌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보통 큰 시세, 시장의 주도 업종
이거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술은 세부대. 네, 어제. 전에 주도했던 섹터는 그 다음에 주도 섹터가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기술적인 반등은 나올 수는 있으나 그 반등의 폭이 커요, 크긴. 근데 주도 업종이나 주도 섹터가 될 수가 없어요. 과거에 지나간 과거들을 보게 되면 다 그래요. 그러면 아마 그 유튜브 채팅에서 네. 뭐 바닥을 막 기고 있는 종목을 매수한다라고 하시는 분 있었다고 네네네. 그랬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분은. 그러면 이제 리포트가 안 좋게 나와도 아직은 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시죠? 접근 안 방법이죠. 된다. 단기 낙폭과대로 반등 따먹기를 할 거냐, 네. 아니면 이걸 크게 먹는다는 저는 반대예요. 얘가 다시 주도주가 돼서 뭐 17만 원, 20만 원 간다? 저는 모르겠어요. 솔직히. 우리 김선희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특히 바뀌는 건 없고 저는 이제 뭐 중소형주도 상당히 좀 많이 알아요. 뭐 저는 주로 기업 방문을 다니는 스타일이고 한 종목을 만약에 꽂혀서 가면은 기업 방문을 한 달에 한 2번씩은 같은 종목 회사를 계속 네. 가요. 계속 가는 스타일이라 그래서 뭐 회사에 수시로 통화하고 뭐 내용이 있나 없나 물론 회사에서 얘기는 못 해주죠. 자세한 내용들은 그래도 가능한 한 알아내기 위해서 점차 친해지고 뭐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스타일로 주로 접근을 하는데 우리 앵커님의 스타일처럼 주식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단기로도 들어갔다가 물리면 또 바꿔보기도 하고. 개인들은 많죠. 네, 그렇게 하시는데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 텀인 것 같아요. 사실 종목을 좀 어떻게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특히나 짧게 테마 쪽으로 본다면은 짧게 어떻게든 빨리빨리 대응하시려고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아니면 중장기로 볼 때면은 사실 이런 시장에서 오히려 계속 추가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데 테마주 같은 경우는 큰 돈을 가지고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를 들면은 뭐 1,000만 원이라 치면요 테마주 하나에 빨리 들어가서 빨리 묶고 나오는 손절도 빨리 쳐야 되는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아주 천천히 적은 금액으로 계속 사고 들어가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항상 약간 거꾸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그러하냐면 이게 종목을 보실 때마다 이게 대응을 하는 게 사실 대형주의 움직임 자체가 원체 좀 테마주보다 작잖아요. 흐름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적은 돈을 가지고 단가를 낮추시는 전략으로 길게 적금처럼 가지는 그런 스타일로 권고를 드린 거고 테마주는 짧기 때문에 빨리 치고 나오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뭉탱이 돈을 들어갔다 나와야 되거든요. 아니 실패하면 과감하게 손절 처리하시고. 근데 개인들이 항상 문제는 뭐다? 물리면 정리를 못 하세요. 테마주 같은 경우는. 맞아요. 항상 정리를 안 하세요. 오히려 길게 갈 거면 가져가시면 되는데 상관이 없는데 테마 보고 급등하는 종목 추격 매수 하셨다가 떨어지면 정리를 안 하세요. 그리고 다음 종목 들어갈 것도 또 놓치시거든요. 근데 이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손절 치셔야 되고 습관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최소 저는 손절을 테마주 대응할 때 7% 손절을 말씀드려요. 7%. 7% 샀는데 7% 떨어졌다 과감하게 손절 처리하시고 같은 종목을 들어갈지언정 다시 하시는 거예요. 이래야 계좌가 10% 올라갈 때 계좌 복구가 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대응 복구가 안 돼요.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의견을 아무리 말씀드려도 다 개인 스타일이시라 딱히 이렇게 뭐라고 뭐 결정 내리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 번째 주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고요.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분의 추천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김선윤 위원님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추천주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이게 뭘 봐야 되냐. 시장이 좀 네. 그래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보기 연말까지 시장에서는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차라리 이 종목을 좀 보자 생각했어요. 지주사를 좀 보려고 해서 저는 LG를 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LG 뭐 화학부터 해서 뭐 엔솔부터 해서 뭐 다 봐야 돼요. 디스플레이, 이노텍 종목을 다 체크를 해보는데 이거에 저는 좀 꽂혔던 것 같아요. 뭐냐면 LG 쪽에서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자사주 매입이랑 배당 정책을 좀 개선을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배당 총액 한도를 삭제했고요. 자사주 매입을 지난달 말에 5천억 규모로 시작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주가를 계속적으로 관리한다는 포인트가 좀 강할 것 같고 그다음 사실 이 밑에 뭐 화학을 비롯해서 엘솔부터 시작해서 실적 자체가 자회사들 실적이 다 좋아요. 계속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투자 자체를 또 원체 좀 많이 하고 있는 터라 주가가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 보여요. 그래서 5월을 바닥으로 해서
차트 상황도 지금 돌려 세우는 모습이고 오늘도 좀 급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요 며칠 좀 시장이 앉아서 빠지긴 했지만 굉장히 빠르게 조금 회복을 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 말씀드려보자면 매수가는 79,000원 아래에서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로 9만 원 보시고 2차 10만 원 보시면 될 것 같고 손절가는 75,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윤 위원님의 관심 종목은 바로 LG였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계속해서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김선윤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정지현 위원님의 종목도 볼게요. 네. LG 참 좋네요. 좋죠. 네, 주주 친화적인 정책. 하나는 뭐 하나? 안 하고. 오늘 하나 가져오셨나요? 아니요. 어떤 거죠? 주주 친화적인 기업이 아니에요. 그 회사. 문제가 많은 회사예요. 네. 자사주 매입 좀 하시고요. 소각집 좀 하시고 무증도 좀 하시고 배당 많이 주시고 좋죠. 그랬으면 그러면. 좋겠죠. 네. 자,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요. 아마 이 프로그램 초반에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일 거예요.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을 아마 첫 출연은 아닌 것 같고 그 주에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1분기 때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었어요.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보게 되면 매출액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보다 40% 이상 증가를 했어요. 매출이.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300% 이상 좀 증가를 했고 당기 순이익 같은 경우도 200% 이상 증가를 했거든요. 아마 이러한 실적에 대한 추이는 계속적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를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 플라스틱에 있어서 재생을 하는 기업들이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TK케미칼이 폐플라스틱을 재활용을 해서 의류도 만들고 이렇게 사업을 좀 영위를 해 나가고 있는데 그것도 상당히 좀 잘 되고 있고 주식 쪽에 있어서 이 상장 기업들 중에서는 그래도 선도 기업에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포인트가 실적이 좀 상당히 좋았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회사예요. 자회사가 성장을 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TK케미칼도 실적이 좀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SM상선이 있고요. 대한해운의 지분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이들 상선주들이 좀 상당히 실적이 좋았는데 그 지분법 평가이까지 받게 되니까 그게 플러스 알파로 된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은 시장의 밸류나 이런 부분들을 따져봐도 PER 기준으로 한 3배 될란가요? 이 회사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가격도 똑같이 갖고 왔어요. 그때 말씀드렸던 게 4,600원에서 5,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6월 9일 날, 6월 10일 날 좀 급등이 나왔었어요.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밀렸는데 뭐 이때 팔지 못했다면 그냥 갖고 계셔도 괜찮을 것 같고 4,600원부터 5,000원 이하죠. 5,000원 이하에서부터 4,600원까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1차 목표가는 뭐 6,500원, 2차는 8,500원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4,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지현 위원님의 종목은 바로 TK케미칼이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시면 문자 샵 0988로 성공 정재훈 입력하고 보내주시면 함께 하실 수 있는 노란통 링크 전송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뵐게요.